안녕하세요. 김영찬입니다. 저는 한의사로 일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환자를 돌보며 얻은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여기저기서 네 하는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맨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수능을 잘 봐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을 상상하진 않으셨나요? 우리 교육이 과도하게 입시 중심인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 또한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지만 입시 교육의 공부의 전부라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절대 말할 순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더 중요하고 재밌는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 공부, 축구나 야구, 골프와 같은 스포츠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감정 공부, 음악과 미술, 그리고 문학과 같은 예술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 공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공부로 입시 공부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몸과 감정과 정신의 비중은 조금 다르지만 이 세 가지 공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멘탈 스포츠라고 하죠. 감정과 정신이 흔들리면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시합을 망치게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몸 공부를 했지만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 성적은 곤두박질 칩니다. 선수들이 심리 상담도 받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 코칭을 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차르트나 고흐는 몸과 정신의 병으로 인해 단명한 예술가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60살까지 살았다면 어떤 작품들이 탄생했을지, 그리고 이 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공부를 하다가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까칠한 안색과 다크서클이 길게 드리운 수험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멘탈도 성적도 체력에서 나온다고요. 그런가 하면 친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리 멘탈이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인간은 본래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과 감정과 정신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쌍방향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몸과 감정과 정신을 조화시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옛사람들의 지혜와 한의학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위인전 속 다양한 인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퇴계 이황과 율곡이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어요. 성리학이 시작된 중국보다도 더 완성도 높은 학문을 꽃피웠다고 하죠. 따라서 당시에 학문을 한다고 하면 사서삼경으로 대표되는 유교의 핵심 서적은 기본이고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도 쌓아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수사과를 중심으로 다른 과목들도 다 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과거 제도의 특성상 암기는 물론이고 논술 시험까지 봐야 했으니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입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교재가 있고 이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외우고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를 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이황과 이이 그리고 정약용은 이 정도는 기본이고 자신만의 철학을 더해 학문을 완성시켰으니까 진정한 공부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곡이이가 20대 초반에 쓴 과거 시험 답안지인 천도책은 당시에 명나라까지 전해질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 논술 시험 답안지가 유튜브에 공개되었는데
1억 뷰를 찍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천도책을 20대에 접했는데요. 정말 율곡은 천재 아냐?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공부량도 엄청나지만 즉석에서 논문 한 편을 써낼 정도로 조선시대 공부벌레들의 학습량과 학문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등용문을 거쳐 관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진짜 공부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의학서적을 통달했다고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책 속의 세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 관료로서의 실무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전락가로서 전쟁터에 나가야 하고 흉년이 들고 역병이 돌면 빈민과 병자를 구제하는 것 또한 관료의 몫이었습니다. 다산정약용의 저서 중에 목민심서, 경세유표, 그리고 막과의통과 같은 책을 보면 공부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는 마침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유학 전문기관인 성균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고려시대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으로 천도가 되면서 지금의 자리에 새로 자리를 잡았고요. 사극을 보면 성균관 유생의 집단 행동이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명실상부한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대학이자 관리의 등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고위직 관리와 성균관 유생은 선후배 관계였던 셈이죠. 갑자기 성균관 이야기를 한 것은 진료실을 찾은 학생들의 모습에서 수백 년 전 성균관 유생의 모습이 보여서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시험과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은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균관이란 좁은 문을 통과했어도 내부 경쟁에 시달렸을 테고 자칭 명문대에 진학했어도 해야 할 일과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런데 조선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하면 과거 시험을 위한 입시 공부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육예라고 해서 예절과 음악,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그리고 수학에도 능해야 했습니다. 학문적 깊이는 물론이고 문학과 예술은 물론 실용적 지식과 실기에도 일정한 소양을 갖춰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어쩌면 요즘보다 더 치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공부가 직업이었던 조선시대 선비들은 건강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앞서 말한 유계 중에 활과 말타기 같은 요즘으로 치면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관심을 더 끄는 것은 조선시대 유행한 양생법입니다. 양생법은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생활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 것 등을 꾸준히 실천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퇴계 이황이 바로 이런 생활건강법의 대가였습니다. 퇴계가 건강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과도한 독소와 사색으로 평생 몸이 쇠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공직에 취임했다가 사임하기를 반복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70살까지 살았는데요. 당시의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장수한 셈입니다. 문약했던 그가 건강을 유지하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손수 쓴 활인신방이라는 건강책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했고 그 결과로 오랜 시간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계의 건강소로 알려진 활인신방은 원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아들인 주권입니다. 주권은 도가 사상에 심취한 인물이었는데 도가적 양생법을 바탕으로 활인신법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퇴계는 이 활인신법의 내용 중에서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활인신방을 만든 것이죠.
건강의 문제를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의학을 연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낸 퇴계는 실천적 지식인이자 공부를 잘하려면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이번 강의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공부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죠. 입을 해 벌리고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이 그림의 이름은 신형장부도입니다. 이 그림은 동의보감의 본문 첫 페이지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허준이 일생의 역작인 동의보감의 맨 앞에 신형장부도를 배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저는 동의보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조선의 현실에 맞는 실용적 치료의학의 정립. 두 번째는 조선 땅에서 나는 약초인 향약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의학으로서의 양생법의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신형장부도는 한의학적 인체건과 함께 양생법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에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두고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뇌의 기능을 의미하죠. 신경계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뇌가 건강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뇌에 밥을 주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뇌세포의 밥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해서 공부할 때 단 음식이 당기는 것은 피곤해진 뇌가 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기능을 유지하려면 당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속목만을 쏙 빼서 영양 보충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론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통해 강제로 뇌를 깨우기도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써서 어떻게든 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옛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선비들은 조청이나 엿을 상비품으로 챙겨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하는 대학에 딱 붙으라고 엿을 선물하지만 본래는 달콤한 엿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찹쌀떡이나 최근의 초콜릿 선물 또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커피 대신 차를 마셨습니다. 커피와 차 둘 다 카페인이 있지만 그 작용은 서로 다릅니다. 커피가 흐름을 위로 끌어올려 뇌를 깨운다면 차는 흐름을 아래로 내려서 머리를 맑게 만듭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팔다리가 없이 머리와 몸통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뇌와 장기가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건강과 생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면이 아니라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 특히 순환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 인간의 몸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개방형 생태계고 몸 안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흐름이 원활하면 건강하고 막히면 병이 나고 멈추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승화강으로 표현되는 상하의 순환입니다. 인류는 진화의 과정에서 직립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중력을 이겨내고 상하로 이루어지는 순환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승화강을 글자 그대로 풀면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정반대로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타오릅니다.
옛사람들은 인간의 몸 안에는 자연과 반대되는 흐름이 있어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연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본 것이죠. 우리말에 돌아가셨다는 표현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승화강의 흐름은 관념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첫 문제부터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은 가빠지고 눈은 충혈되고 입은 마르고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답답해지죠. 마치 불이 위로 타오르는 것처럼 가슴부터 머리까지 뜨거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고 가슴과 머리를 서늘하게 하는 것은 건강관리의 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승화가의 흐름을 잘 이루어지면 건강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흐름도 좋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현대인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흐름이 가슴과 머리로 몰려서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지는 상열 하한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흐름을 아래로 끌고 오는 힘 또한 약해지죠. 실제 진료를 하면서 병의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형장부도에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불기운이 내려오는 길은 코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이르는 몸의 앞쪽이고, 물기운이 올라가는 길은 꼬리뼈에서 척추를 따라 뇌까지 이르는 뒤쪽입니다. 재밌는 것은 뇌로 올라가는 흐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천천히 깊이 호흡의 압력이 아랫배까지 이르도록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고 충만한 호흡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긴장입니다. 특히 횡격막과 가슴 주변의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얕고 짧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긴장을 풀어내야 비로소 좋은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호흡이 편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순환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 힘을 키우는 핵심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식스팩이나 큰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보다는 심장과 폐가 힘껏 풀무질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과 맨손 체조, 그리고 스트레칭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뇌로 가는 흐름의 길도 열렸고 충분한 힘도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좋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물기를 내고 물을 흘려보내도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한약에서 흔히 총명탕이라고 부르는 한약의 기전도 이와 같습니다.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을 풀어내고 순환의 활력을 불어넣고 뇌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몸과 감정과 정신의 균형 잡힌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